그 이주민의 입장에 서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권력층은 없잖아요. 그걸 위해서라도 시민회가 꼭 필요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정말 위대한 국민입니다. 정말 위대한 국민입니다. 청산리 전투를 통해서, 봉오동 전투를 통해서, 또 하얼빈역에서 그러한 그 일제 침략에 강렬히 저항했던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가진 국민들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위대하게 모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싸워서 얻어낸 독립을 친일파한테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때로 끝난 게 아닙니다. 광복 이후에도요, 이승만 독재 정부를 6천여 명이 희생해 가면서 권력을 빼앗았잖아요. 이승만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다시 빼앗겨 버렸습니까? 그래가 국민이 그 권력을 빼앗아서 민주당에게 넘겼는데, 민주당이 서로 권력 다툼하고 윤보선과 장난질하고 그러다가 박정희 군사정부에게 넘겨버렸잖아요. 또 그 다음에 6월항쟁 때 어쨌습니까? 군사정부를 무릎 꿇혔습니다. 그런데 또 참 안타깝게도 동교동, 상도동 싸우면서 군사정부를 연장시켜버렸잖아요. 위대한 역사를 가지면서도 참 모질한 역사도 가집니다. 그게 또 반복되죠. 박근혜 촛불 들어서 끌어내렸는데 그걸 또 문재인 정부가 그래가지고 민주당 정부에게 또 권력을 넘겼죠. 그런데 민주당 정부가 또 윤석열에게, 검찰 정권에게 또 정권을 넘겨버렸잖아요. 자, 이번에 또 촛불혁명으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정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과연 이번엔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아우, 그래야 되겠죠? 지금 정말 그 내란 척결 정말 중요합니다. 내란 척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내란 척결이라는 핑계로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윤석열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올 수 있다. 한두 번 속았던 게 아니죠. 히틀러라는 사람도 처음에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국민투표에 의해서 당선됐지만은 그 모양 그 꼴이었잖아요.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윤석열은 재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란 척결도 중요하지만은 다시는 윤석열이 등장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치인들이 만든 민주주의 위기를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계속 수습해 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또 정치인들이 망가놓고 또 시민들이 수습하면 또 정치인들이 망가놓고 그런 역사가 반복됐습니다. 정말로 박근혜를 몰아내기 위한 그 촛불 때, 탄핵하기 위한 촛불 때는 어느 순간에 100만 명이 서울 광화문에 모였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서울을 이번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서울을 34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34번. 거리 서울에서 여수까지 350km잖아요. 왕복 700km. 34번 계산해 보니까 2만 km가 넘대요. 지구 반바퀴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윤석열 탄핵시켰는데 그런데 실제 시민들이 이번에 팍 모여든 것은 언제였냐면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였어요. 그 이전에는 정말 5만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좀 나가자 그러면은 또 죽 써서 개죽에 그 말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하니까 개 주더라도 할 수 없네. 이대로는 못 되지. 그래가지고 그날 응원봉 들고 젊은이들이 엄청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윤석열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런 역사를 다시 반복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이 시민회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엄청나잖아요. 예, 엄청납니다. 국회의원들 이런 거 모를까요? 이 문제? 근데 왜 개선하지 않을까요? 왜 정치인들 이걸 적극적으로 개혁하지 않을까요? 과연 이번 국회는, 새로운 정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헌법에는 분명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4대 강사가 어쨌습니까? 국민의 뜻에 의해서 움직였습니까? 정치인 한 명에 의해서 움직였잖아요. 소고기 수입 국민의 뜻에 의해서 결정됐습니까? 안 그랬죠? 중동 파병 솔직히 국민들은 좀 반대했었죠. 부동산 투기 국민들이 이거 좋아합니까? 의료 대란 국민들의 뜻하고는 정반대로 갔죠. 수도권 집중 현재 우리나라 상당한 문제의 원인은 수도권 집중에 있죠. 초집중이죠, 초집중. 우리나라 인구 과반수가 서울 경기에 다 모여 있고요. 대통령 탄핵. 저는 34번 서울에 이번에 갔었는데 실제로 서울 촛불행동 집회 수는 아마 150회에 가까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 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왜 국민들의 그 당시에 70% 내외가 윤석열 퇴진을 원했는데 안 됐을까요? 과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가? 현재 선출식 대의민주주의의 역사와 그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거제의 출발은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여 년 전, 그러니까 300년도 안 됩니다, 선거제가. 250여 년 전, 18세기 말 미국을 건국하며 부유한 엘리트층들은 자기들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추첨제를 막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선거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면 우리가 다시 계속 권력 잡을 수 있어. 돈 있고 엘리트로서 촉망받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선거제를 적극 추진했었고, 그러면서 미국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민주적 제도는 낭비적이고 기진맥진하게 만들며 끝내 자멸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시끄럽기만 하고 비효율적이고 그러면서 계속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면서 선거제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민주제는 안 되지만 선거제가 좋아 라는 식으로 해서 선거제를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민주주의 역사는 3000년 전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그래도 아름다웠던 제도는 3000년 전에 아테네에서 시작된 추첨제로 학자들은 인정을 하지요. 그래서 대표를 추첨으로 뽑는 것은 민주주의 방식이고 선거로 뽑는 것은 귀족정의 방식이다. 그래서 그 선거제는 결국 부유한 엘리트층만 당선될 수밖에 없다.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그 다음 날부터 노예로 돌아간다. 루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부정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그 문제를 인정해 가고 있습니다. 이웃한 나라부터 전부 보세요. 한번 선거제로 하는 나라들이 좋은 지도자들이 뽑히고 있는가. 어쩌다 한 번씩 뽑히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자기들의 권력만 계속 강화시키고 있고 세계적으로 빈부격차는 계속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선거제가 정치 불신, 무관심, 정치에 대한 무관심, 또 정치 무기력증,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에 대한 무기력증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국회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22대 국회입니다. 22대 국회 남성 비율이 80%입니다. 평등하니 권력 보장을 하겠습니까?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경치가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이 우선이죠. 그렇다면은 남성 비율 80%는 문제가 있죠. 또 5, 60대 70% 정말 제일 고통받고 있는 게 20대 또 청소년들인데 그들을 대변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다음에 스카이 출신이 43%. 그리고 평균 재산, 국회의원들 평균 재산 일반 시민의 7배입니다. 약 33억. 그러니까 절대
주택 보유세 안 높이죠. 예, 그리고 윤석열이가 부자세 낮추니까 은근히 그냥 슬쩍 넘어가지요. 예. 그래서 원래 민주주의란 개념은 인민, 즉 시민과 혹은 국민들이 통치한다 두 개념이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시민에 의한 통치, 이게 민주주의의 원래 개념이다. 아까 아테네 추첨식 민주주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가 아니라 추첨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아테네가 아름다운 민주주의가 실천될 수 있었다. 그래서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성은 그 민회, 그 다음에 평의회, 시민법정, 행정관, 이렇게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민회는 총회가 되어 있고, 물론 총회 때 모든 시민이 다 모였거나 신분 차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도 적어도 이 민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평민 계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평의회는 추천 운영위원회. 그래서 민회를 소집하고 관리하고. 그런데 그 평의회는 운영위원회 성격인데 추첨식으로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시민법정. 지금의 배심원제 성격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배심원제가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다른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반드시 배심원제가 100% 운영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만족도가 높죠. 훨씬 더 공정성이 높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직위원 요즘 정말 숨막히죠. 조일회. 희대에 정말 드문 그런 심판을 했었죠. 그래서 만일에 배심원제가 있었다면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 이 행정관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문제라든가 또 외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선출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매년 임기 1년으로 해서 선출했습니다. 임기 1년으로. 그래서 유일하게 아테네에서 선거했던 것은 행정관,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분야는 전부 추첨제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 문제점인데요. 여기 우리 박모모 씨 같은 경우는 아마 후보자는 C당 후보를 찍고 싶은데 C당 후보가 없죠. 안 나오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여기 찍지만은 그 당 찍지만은 할 수 없이 보기 싫어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A당이나 B당, A당, 영남에서는 B당, 호남에서는 A당 딱 정해져 있죠. 이건 선거도 아니죠. 이미 정해진 투표,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한. 그런데다가 두 당은 서로 적대시합니다. 그러니까 A당 후보를 찍더라도 A당이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B당 보기 싫으니까 그냥 찍는 거죠. 네. 네. 이게 민주제입니까? 서로 그래가지고 일부러 싸운 척 해가지고 서로 가면 적대감 만들려고. 그래서 국민을 남북 분단도 부족해서 좌우 분열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래놓은 것이죠. 네. 여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면요. 22대 때 결과를 보니까 비례득표 기준으로 했을 때 1당과 2당 지지율이 63.3%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회의원 당선자는 94.3%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회가 국민들의 뜻을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37%는 현재 1당, 2당을 지지한 사람이 아닌데 국회의원은 실제로 94%가 그 1당, 2당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가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주는 대기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러냐? 선거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선거법만 개정하면 됩니다. 비례대표를 선관위에서도 좀 50%로 늘려라. 그것도 선관위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그때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50%로 확장해라 그러는데 절대 하지 않지요. 그거 묵살시켜버렸죠. 국회에서. 그래서 선거법만 개정해도 동서 갈등을 어느 정도는 완화시킬 수 있는데 자기들 당선을 어떻게 하면 유지시킬 수 있냐. 계속 자기들의 국회의원 신분을 어떻게 하면 유지시킬 수 있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절대 선거법 개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건 19대 기준입니다. 22대에서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해가지고 여기 22대 때 법조인이 60명이 돼요. 법조인이 60명, 300명 중에서 60명.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노동자도 들어가야 되고, 농민도 들어가야 되고, 어민도 들어가야 되고, 이주민 출신도 들어가야 되고, 이주민 한 명 있던가요? 한 명? 있던가? 그러죠. 그러니까, 이주민이 230만 명이면 우리나라 국민의 20분의 1이니까 국회의원 300명 중에 20분의 1이면은 최소한 3명인데, 3명인가요? 3명이면 100분의 1인데? 예. 그러죠. 예. 15명이 20분의 1이죠. 예, 15명 돼야 되겠죠. 예. 그래야 정상적인 이주민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겠죠. 예. 더 안타까운 것은 이미 국회의원들이 직업이나 돼 있다는 겁니다. 직업이나. 그래서 한번 당선되면 어떻게든 다시 또 당선될 수 있는 그 길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사실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 생각이 아직 사실은 우리나라 민주적 경험이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조선 왕조에서 일제시대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또 이승만 친일 독재 정권, 그 다음에 군사정부. 그래서 참다운 민주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짧은 기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가끔 듣는 소리입니다. 선거 잘하면 되지. 선거 잘하면 되지. 그래서 똑똑한 사람 뽑아주면 되지. 그래서 영웅주의사관, 똑똑한 영웅 한 명이 우리를 잘 다스려 줄 거야. 예. 그러니까 토끼한테 자기들 대표 뽑으라고 하니까 똑똑한 호랑이를 대표로 뽑아놓은 거라고 마찬가지죠. 예. 그 다음에 정치는 능력 있는 엘리트들이 잘하겠지. 선민의식. 대통령은 아무나 한 거 아니야. 하늘이 선택해 준 사람이야. 하늘이 뽑아준 인물이야. 이런 그 선민의식이 좀 있는 거고요. 아무나 할 수 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를 뽑으니 민주주의. 우리가 선거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민주주의지. 대표, 이재명도 우리가 뽑았어. 근데 윤석열도 뽑았죠. 예. 그래서 선거한다고 해서 민주제는 아니다. 그 다음에 토론과 수기가 없는 선호 집합적 의사결정.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한 것들이 거의 토론 없이 하죠. 해도 형식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투표하는 거다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론이 내려지기 힘들죠. 그래서 여수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주승용 국회의원 현재 주철현 국회의원도 이거 통과시켰다 그랬는데 묵혀버린 것들이 많죠. 필요도 없는 거 아니면은 오히려 해놓으니까 다른 반대가 나와버린다든가. 이번에 조계원 의원님도 또 순천시장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던데 글쎄요, 그게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판단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과 수기가 없는 결정은 정말로 인기투표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그다음에 이제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아주 문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지금 개헌안이 여러 군데서 나오거든요. 개헌안이 지금 시민단체 여러 군데서 지금 서울에서 그 개헌 문제들이 막 여러 단체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참여연대 호남권 토론회, 전남권 토론회도, 전남 강주권 토론회도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그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 거기까지는 지금 대부분 의견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해결할 거냐? 그 임명권을 국회로 많이 넘겨야 된다. 그럼 국회는 정상적으로 될까? 사실 처음부터 검찰 독재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군사 독재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주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과연 그럼 국회에다 권력을 왕창 주면은 정말 민주적으로 될까? 현재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민주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질이 될까? 이것은 의심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 시민들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강원도 한 시민이 그러더라고요. 강원도 예산이 뭐 7조, 8조, 뭐 최대 기록 막 하고 자랑했었는데, 예산 많이 따왔다고 자랑했었는데,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다. 그 많은 예산 가져와서 어디에 쓰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방의 자치권을 준다라는 것이 정말 지방을 위한 거냐, 아니면 자치권이 시장 권력을 강화시켜 준 거냐, 아니면 시민의 자치권을 준 거냐, 이걸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지방 자치권을 주겠다 그러면은 도지사 권력을 강화시켜 주겠다, 여수시장 권력을 강화시켜 주겠다, 그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시민들이 결정해서 여수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여수 발전을 꿈꿔갈 것인지, 꿈꿔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 무조건 권력을 많이 준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민주적으로 변할 건지 고민해야 된다. 그럼 민주국가라면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자 국민에게 참정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거권은 물론이고요. 투표권, 발안권, 소환권. 투표권도 뭐 선거권 다 시켜. 투표권도 예를 들면은 윤석열 탄핵해야 돼. 그러면은 그 헌법재판소장 입만 우리가 쳐다보면서 얼마나 가슴 태웠습니까? 그게 아니라 국민에게 최종 결정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국민에게. 그래서 국민투표 요구권 몇 명 이상이 요구하면, 국민투표 요구를 하면은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되고요. 뭐 스위스 같은 데는 수없이 1년에도 뭐 최소 3번, 4번 수없이 국민투표를 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물론 국가가 적긴 합니다만은, 국가가 적으니까 예산도 좀 적겠죠. 근데 뭐 국가가 커서 그런다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이 그 법률안도 제안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국회의원 소환권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소환권이 형식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소환권만 없죠. 근데 다른 지금 시의원,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소환권은 있는데 그것도 아주 힘들게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사례는 몇 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뭐 시민의 뭐 15% 서명을 받아야 한다든가, 그거 참 힘들죠. 이번에도 모 국회의원, 내가 평상시에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그 국회의원 참 좋은 국회의원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국회의원이 소환권을 발안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상임위 통과도 못했습니다만은 발안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그 해당 지역구 시민 30% 서명을 받으라고 했더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거. 그러면 여수 시민 6만 명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여수서 10,000명 서명 받기도 엄청나게 힘든데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런 형식적인 것 말고 정말로 소용될 수 있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나 긴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소환권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권자 국민에게 독재, 부패, 무능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 지금 전혀 없죠. 여수에서도 뭐, 웅천 토지 개발 허가 문제, 여러 시장에 걸쳐서 일어났던 문제 복잡했었죠. 뭐 고발도 되고 그랬었는데, 또, 돌산 먼지구, 거기 또 복잡했었는데, 고발해도 전부 불기소 처분 돼버렸었죠. 그래서 전혀 지금 국민들에게 어떤 부패 권력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국민의식과 국가제도의 불균형. 그래서 국민의식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걸 국가제도가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주권자에 의한 주권자를 위한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 말로만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 아니라 정말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또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그 내란 대통령과 그 공범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가슴 조이며 판사 입에서 무슨 말 나올까 입만 쳐다보고 가슴 조아리고 있는 이 현실. 또 이번에서 다음 선거 해갖고 대통령만 잘 뽑으면 되지. 그래서 대통령만 바뀌면 그냥 거저 민주화가 되는 것인가. 제도 뒷받침 없이도 대통령만 괜찮으면 민주화가 될까. 또 국민 발언권, 국민 소환권, 국민 투표유권. 왜 이거 입법 안 하지? 예. 이것들은 헌법은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이것들은 과반수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1당이 몇 석입니까? 180, 약간 진보적이라고 하는 정당이까지 합하면은 189석이 되죠. 189석. 예. 근데 왜 안 하지? 이 앞에 21대 국회에서도 180석이었죠. 근데 왜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지? 예. 선거법만 바뀌어도 국민 갈등을 줄일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정말 현재 지켜지고 있는가?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서 위임된 대의통치보다 시민에 의한 자치가 시행되는 국가를 민주주의와 최고 성숙 단계에 도달한 그런 강한 민주주의 국가로 우리는 규정을 한다. 그래서 정말로 시민에 의한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 지금 민주화를 발목 잡고 있는 냉전 시대는 서서히 종말을 구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해소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이 그렇게 북한을 건드렸는데도 그 김정은이 고개를 돌리고 가만히 있었죠. 지금 중국과 미국이 형식적으로는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약간은 경제적인 갈등일 따름이지 막 그렇게 이념적인 갈등, 메카시즘처럼 그렇게 복잡해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뉴욕에서는 맘단입니까? 아주 진보적인 시장이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바로 빨갱이로 몰릴 그런 사람이 당선됐죠. 자, 국민의 참정권을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적 소명은 그럼 무엇일까? 현재 엄청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개혁만으로 끝내면 될까? 아니면 어떤 제도적 개선까지도 이뤄놔야 뒤에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국민 참정권을 확보한 방안은 국민의식은 또 도전하지 않고 변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 뭔가를 하기 위해서 도전해야 되는데, 이제, 윤석열 탄핵시켜 놨으니까 우리는 또 그냥 민주당에게 다 지금 권력을 그래갖고 넘겨놨는데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국민의 참정권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까. 우리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제1당이 다 해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호남권에서는 어제도 광주에 가서 몇 분들과 이야기해 봤는데, 아직도 우리 호남권 시민들은, 민주당이 권력 잡으면 그걸 민주화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시민의회입니다. 제가 시민의회에 대해서 처음 들었던 것은 박근혜 탄핵 집회 때, 그러니까 7년 전에 처음 듣고 귀가 쫑긋했습니다. 이게 이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많은 단체에서 개헌을 요구하고 여러분들도 뭔가
법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시지요. 그런데 법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뀔 것 같습니까? 아마 좋은 내용으로 개헌안을 만들면 절대 통과되지 않을 겁니다. 189명 갖고는 어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핑계가 되고요. 저 당에서 반대하니까 안 돼. 저 당에서 반대하니까 안 해요. 그러면서 법 개정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까지는 아니어도 지체를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 개헌안이 진보적으로 될수록이요. 그리고 어쩌면은 다음에 법 개정 꼭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 우리 당을 200명 이상으로 채워주십시오. 아마 법 개정을 안 하고 있어야 그 구실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그 내란 척결이 우선이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지금 개헌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이제 제도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지금 새로운 안이 제기되고 있는 게 그 개헌 절차법을 만들어라. 개헌하자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개헌을 하겠다는 개헌 절차법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 개헌 절차법은 과반수면 되니까. 그래서 그 개헌 절차법에 의해서 공론화위원회처럼 혹은 뭐 시민의회라고도 합니다. 인구 비례에 맞춰서 지역별, 그 다음에 연령별, 성별, 필요하면 직업별, 직능별. 그래서 인구 비례에 맞추어서 개헌 시민위원회를 꾸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5달이든 1년이든 토론을 해가지고, 수기와 토론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법 개정하겠냐,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데 필요하면 전문가들 불러다 토론해 가면서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거기서, 그러면 그 속에는 지역별로도 균형을 맞추니까 경상도, 전라도 다 끼겠죠. 서울 다 끼겠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의견을 통일해 가면은 국회도 함부로 거부를 못 하겠죠. 그래서 저는 개헌의 방법은 지금 이 국회에서는 그것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 선거에서도 200명, 한 당 200명 넘기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200명이 못 되면은 계속 서로 트집 잡으면서 서로 비난하면서 개헌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지금 당장 뭐래도 이 국힘당에서는 제왕적 대통령 하면서 뭐 권력 연장용이냐 그러면서 그냥 뭐 또 비난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시민주도 개헌 절차법을 먼저 통과시켜서 그 법에 의해서 개헌 국민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토론해 가지고 개헌안을 만든 뒤에 물론 그러면 태극기 부대도 포함될 수 있는데 뭐 추첨제로 하면 태극기 부대도 포함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인권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인구 비례에 맞게 포함시켜서 필요하면 설득시키고 서로 토론하고 전문가 불러다 토론하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에는 포괄성과 평등성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인구 통계 비례에 의해서 추첨하고 그 개정위원회는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지속하려면 모든 구성원이 참정권 가져야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법안 제출 또 의사결정 과정도 시민 친화적이어야 된다. 지금 이제 많은 단체들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그거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어떤 안이 탁 만들어지면은 그것을 비판하고 변경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하나 토론해가면서 시민들이 토론해가면서 만들었을 때 그 개헌안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또 그 개헌 가지고 계속 홍보하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누가 만들어서 누가 물어봐. 그러면, 나는 몰라. 그 사람이 만들어 왔대. 보통 그런 반응이죠. 네, 제3자로 참여해버리면은. 그래서 주체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토론회를 다녀왔는데, 또 일부 국민에서는 아예 국민참여부, 국민주권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 다음에 국민주권부로 제4부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더라도 형태는, 공통점은 추첨에 의한, 선출이 아니라 인구 비례학적 통계에 의해서 추첨에 의한 시민의회가 구성돼야 된다라는 것은 거의 의견 일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상당수 동조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회란 연령, 성, 직업, 지역 등으로 균형을 맞춰 추첨된 시민이 토론과 수기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정부나 의회에 공고하거나 입법화하는 기구. 국회도 있는데 그러면 충돌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의회는 우선 그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공고하고, 만일 국회에서 함부로 뜯어고치든 못하게, 뜯어고치면 자기들 유리하게 다 고쳐버릴 것이니까, 그래서 뜯어고치든 못하게 하고, 싫으면은 그냥 반송해라 그러면은 국회에서 반송하면 국민투표로 가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시민회가 왜 필요한가요? 선출직 엘리트 의원들이 특권화 직업인화되면서 국민의 위임자로서 역할을 외면하고 선거만 끝나면 그들은 다음 선거 어떻게 당선될까 그 생각만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직면한 인구위기 문제, 기후위기 문제, 또 지역 갈등 문제, 양극화 문제, 출산위기, 일자리 문제 등을 실제로는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다루기가,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다루기가 힘듭니다, 이 문제. 왜냐? 표 때문에. 표 때문에. 이제 목사님 계십니다만은, 종교인 세금 부과 문제 막 나왔었잖아요. 작은 교회는 해당 없겠지만 서울 큰 교회들은 엄청나잖아요. 근데 종교인들 무서워서 말도 못 꺼내잖아요. 그래서 특정 세력에게 표 잃을까 봐서 이런 문제들을 말도 못 꺼내죠. 사실 이 문제들의 상당수 중심 원인이 수도권 집중. 이거 안 나왔네. 수도권 집중에서부터 비롯되죠. 그런데 표 때문에 감히 이야기를 못 꺼내죠. 서울에가 국회의원이 제일 많으니까. 그리고 노골적으로 주택 부자들을 위한 주장들을 하기도, 심지어 진보당이라는 단체에서도 마저도 그러고 있죠. 시민의회가 정치 태행을 해결할 수 있나요?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이제 내용들은 쭉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회는 추첨제라서 정당 이해관계, 또 계파, 재벌, 재벌들의 로비, 또 자리 보존,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단임제, 한 번 하면 그다음부터는 못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이 아주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민 의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임기가 짧고 재선 불가능하므로 부패를 막을 수 있고요. 토론과 수기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므로 집단 지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생학자 골튼인가요? 그분이 이런 실험을 했죠. 소 한 마리 무게를 맞추는데 전문가를 불러다가 맞춰보라니까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다수한테 저 소 무게가 몇 킬로 나가겠어? 라고 제시하라고 하고 그걸 평균 내보니까 전문가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더라는 것이죠. 이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확인됐죠. 그래서 집단 지성이 훨씬 더 공정한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수기, 인기투표가 아니라 수기와 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래도 막 그 중에 집값 문제에서 토론하는데 서울 부자가 한 명 껴있으면 막 반대하지 않겠어요? 토론을 해보면은 함부로 자기 이익을 반영하는 주장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거기 다중집단에서요.
실제 토론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도 실천하에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도하고 있고 성공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 시민회에 대해서 접근하고 나서는 와, 이거 좋네라고 전부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민회에는 하나의 안건으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년에 걸쳐 수기와 토론을 거쳐 집단지성으로 결론을 끌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할 땐 전문가를 불러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찬반 양쪽 전문가, 원자력 안전위원회 할 때도 그렇게 했었죠. 양쪽의 전문가를 불러다가 계속 토론하고 질문하고 하면서 토론을 진행해 갔었죠. 그래서 일반 시민도 충분한 정보와 논의 또 기회가 주어지면 전문가 수준의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 지식보다 공익에 대한 수기적 사고, 어느 것이 공익적인가, 어느 것이 다수에게 이익을 줄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양심과 정의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존 대의기구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정당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공익을 우선할 수 있다. 위성정당 금지법을 제안한 국회의원이 있었죠. 누굽니까? 이탄 의원이 제공했죠. 그런데 정당에서 반대하니까 상정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탄 의원은 그냥 국회의원 출마를 안 해버렸죠. 예. 그래서 정당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공익을 우선하는 그런 정책을,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정 집단, 지역, 종교 등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의 상식과,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장기간 하니까 계속 이번 주에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라고 계속 인터넷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래서 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요즘 SNS 발달했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또 국민 의견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론화해 간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요약해 보면은, 자, 어떤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인구 집중 문제라든가 당장 그 출산율 저하 문제, 인구 절벽 문제, 이런 문제, 과제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는 전혀 그것들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주권회의, 주권위원회에서 시민회를 소집 의결하면은 추첨을 해가지고 시민회가 구성됩니다. 그러면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수기와 토론을 통해 국회에 공고안을 제출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요약된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연설문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명실상부. 이제는 말로만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진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 주권을 언급하셨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이것들은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그래서 스스로 싸워서 찾는 것이 아닌 시혜로 얻는 것은 언제든 그들이 다시 빼앗아 가져갈 수 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해주면 좋겠지만은 국민들 노력 없이 대통령 한 명이 이거 해봐라고 잘된 것은 시혜처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없어질 수 있다. 없어져도 아깝지가 않아. 그냥 얻은 것이기 때문에 힘써서 얻어야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시민의회라면은 이런 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차별금지법. 이것도 진즉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특정 세력 때문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죠. 차별금지법. 국회의원 소환제. 국회의원들 스스로 자기 머리는 안 감겠죠. 선거법 개정도 안 하는데. 국회의원의 임기와 특권 제한. 국회의원들이 특권 많다고 하는데 특권이 계속 보니까 우리 국민들 알게 모르게 하나씩 더 늘어가기만 해왔어요. 예. 또 선거법 개정. 선거법 여러 가지 그 소소한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성정당 금지만 하더라도, 정의당이 저 모양 저꼴은 안 됐겠지요. 예. 이번에도 조국 혁신당이 20석 이상 차지해가지고 아마 원내 정당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원래 원내 정당도 10명 이상인가였습니다. 10명 이상. 그런데 군사정부에선가 20명으로 늘려버렸습니다. 뭐 독재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지금. 또 뭐 기초광역의원 문제도 복잡하지요. 정당 공천제 때문에 다음에 또 공천 받으려면은 속 아신 분 아시겠지만은 국회의원들 가방 들고 다녀야 되고 참 복잡하지요. 호남은 그나마 좀 태는 안 나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영남 쪽은 정말 복잡하다고 그러대요. 국회의원 수준 따라간 것 같아요. 또 검찰 수사권 박탈, 이것도요, 검찰 수사권 박탈도 21대 국회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이 얘기 나왔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도 민주당 내에서 검찰 출신들이 상당히 반대해가지고 아예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또 친일 언론 폐간, 이것도 언론 무서워서 국회의원들은 말도 못 꺼내죠. 기업과 언론의 분리, 또 기본소득 도입, 대학 평준화, 대학 평준화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그 입시 문제를 해결해 청소년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네, 평준화도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스카이대 출신들이 이거 찬성을 하지 않죠. 근데 스카이대 출신이 아까 몇 %였죠? 43%였죠. 동일노동 동일임금, 종교인 소득세 부과, 대통령 탄핵을 국민투표로 결정한 제도 등 아마 시민회라면 이런 것들 한 번쯤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지역에서는 뭐 서울만 중앙에만 있고 지역은 없냐? 지역에도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의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지역에서부터 동에서부터 지역의회를 만들고 그 중에서 또 뽑아가지고 여수시 시민회를 만들고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전남도 시민회를 만들고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전국 시민회를 만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예산도 절감하고 또 편리하겠죠. 그래서 동장선출제, 또 주민자치회 실제화, 주민자치회가 잘 돌아갈까? 잘 돌아가면 내년에라도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한번 함께 활동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 지난번 주민총회 할 때 나가서, 거북선공원에서 하대요. 그래서 주민참여, 주민자치위원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고민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뭐 연예인 불러다가 막 노래잔치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쌍봉동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대요. 그래갖고 유명한 정치인들 줄줄이 또 뭐 인사만 해도 그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 참여제도 거의 형식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화할 수 있고, 또 토목 건설업자와 결탁한 환경 파괴적 개발. 그냥 막 개발해갖고 돌산 이걸 파괴해가지고 요즘 뭐 겨울에 관광객이 뚝 떨어졌죠. 또 지역 내 뭐 구역 간 갈등적, 여수에서도 여수 A 지역, B 지역 막 갈등이 많고, 그런데 이것들을 시민회가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정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선생님. 예. 아까 그렇게 쭉 듣다가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다른 데도 모르겠지만 직업이라고 있잖아요. 예. 얼굴을 확 줄여버려. 예. 그래서 예. 봉사를 하면 그냥 아까 그 다수의 집단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냥 봉사할 때면 그 얼굴이 보니까 그 직업이 되버리잖아요. 예. 하려고 그러고. 예. 특권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줄여버리면 예.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로 줄여. 예. 특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특권을 줄이고 또 뭡니까? 의정비도 좀 줄이고 차라리 수를 더 늘려야 된다. 그런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야지 다음에 또 막 하려고 막. 예, 예. 뭐 비서관 9명이나 둬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지역에서 자기 1년 내 선거운동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정활동한 게 아니라. 예. 그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운동을 정하니 뭐. 네. 이해 충돌에 더 끝나죠. 예. 자기들의 권리, 이권을 자기들이 결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 충돌에 더 걸립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권한과 역할을 결정해 주는 다른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대법관 임용 문제만 하더라도 인원수를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인원수 문제 늘리는 건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권 바뀌면 또 쓸려서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럴 거니까요. 어떤 방법으로 임용하냐가 문제이죠.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시민의회가 지금 활동을 나름대로 한 지가 좀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적도를 빨리 행사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지금 지방이 있고 전국이 있는데 지방이 전국에 귀속돼서 이렇게 따라가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방은 지방대로 하고 전국은 전국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방대로 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지 않습니까? 예. 이미 정치인들이 포진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들의 기득권을 뺏긴다고 생각한 그 책임 권한 이런 것들을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추진하기 어려운데 전국을 따라가고 있는 건지 독자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선 중앙대로 그 시민회를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가능한 지역은 추진하자. 그래서 이제 시장 후보, 시의원 후보들을 적분하고 있는데 아직 경선 과정이라 적극적으로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후보하고 접근했는데 그 후보가 후보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적극적이겠죠. 그런데 그 후보가 시민들로부터 또 뒤에 지탄받는 일이 생긴다든가 그랬을 때 좀 무리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적극적이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적으로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투 트랙으로요. 네. 질문 없으면 마치겠는데 뭐 사후에라도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고 여기 보면은 그 홈페이지 주소 그 다음에 여기 여기 QR 코드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 제가 QR 코드 되면은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집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